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을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속에서도 BOE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 동결 예상을 앞두고 영국 증시는 홀로 상승했습니다. 네, 유럽장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프랑스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장은 휴장이었고 국내는 과연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줄지 어제 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흐름 짚어보시죠. try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노력하다. 애를 쓰다라는 뜻이죠. 코스피가 2,800선을 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했던 어제입니다. 결국에는 2,800선에 근접한 채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죠. 코스피 어제 1.2%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밤사이에 이슈가 됐었던 것은 그 전 거래일자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상승, AI 반도체 강세 등이 되겠습니다. 테크 쪽의 대표 ETF인 XLK 분기 리밸런싱 이슈로 인해서 다음 주 초까지 엔비디아의 비중은 이쪽에서 올려가고 애플의 비중은 낮춰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급에 좀 더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 등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글로벌 비트를 통해서 또 뉴스프레소 등을 통해서 체린 앵커 혹은 혜연 앵커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줬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뉴욕장 내에서도 AI 반도체 쪽에 고공행진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그 영향 받으면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으나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줄였던 기업들이 꽤 많기도 했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성장주의 투심 개선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 회복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 여지없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 쪽으로 강하게 매수 유입을 다시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한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 시총상위 대형주로 수급이 집중됐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인 이유도 쏠림으로 인한 지수 상승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특징을 꼽아본다면 차익 실현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K푸드 쪽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전차, 반도체와 자동차, 방위산업, 화장품 쪽이 조금 굳건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후에는 이제 K뷰티 쪽에서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산 일부, 그리고 반도체 일부, 자동차 일부와 함께 2차 전지, 제약, 게임 쪽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로 수급의 무게를 다시 실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이후 소외된 쪽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많이 올랐던 쪽에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그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인한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고려해 봄직하죠. 자,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로는 영국에서 5월 CPI가 우리 장 후반경에 발표가 됐는데요. YOY 기준 2% 증가였습니다. 어느덧 미국 등을 제외하고는 다수에서 중앙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에 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의 인하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의 정당성을 조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제 AI 생태계가 다시 한번 가동됐었죠. AI 반도체나 유리기판 공조와 같은 저전력 쪽 이슈, 그리고 전력 조달, 전력
전력 인프라,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이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 등이요. 관련해서 그 영향권에 드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그래도 눈에 띄었습니다. DI 11% 상승세 나타냈고요. HPSP 7%, 그리고 텔레치스, 어버브 반도체, 삼성의 차기 이벤트에서 협업한다라는 어제 기사도 있었던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JNTC 유리기판 쪽의 종목도 계속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조달 쪽에서는 어제 원전주 강한 흐름이 있었고요. SOFC 역시나 다시 한번 좀 쉬다가 이쪽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네요. SK 이터닉스 6%, 한선 엔지니어링 강세도 도드라졌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태성이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심텍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의 퀄컴 관련 PC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퀄컴 관련한 동맹의 색이 짙은 쪽, 협업의 색이 짙은 쪽의 종목군들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장은 휴장이었고 밤사이 유럽 내에서는 반도체 쪽 ASML이 1.7% 빠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압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영향, 이 정도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HBM이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HBM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단에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전체 파이에서 전통 메모리 쪽에 대한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HBM이 끌고 가고 전체적인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 것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는데요. 국내 유일무이한 레거시 파운드리 업체인 DB하이텍도 체크해보자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장에서는 DB하이텍 1%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만 그래도 3거래 연속해서 힘을 내는 모습도 포착이 되네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서울랜드보다 성운랜드에서 랜드 쪽에 집중해서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었는데 오늘도 잠시 후에 반도체에 대한 전략 업데이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제 특징주들입니다. 수급 빈집이었던 LG전자 한 번씩 단발적인 급등세를 내주죠. 어제 6%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연결고리 아이템이었죠. 현대차그룹의 부품 납품 계획, LG 마그나 측에서요.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차지포인트의 충전 사업 MOU 이슈도 연결이 됐을 겁니다. 어제 LG전자 강한 시세를 냈는데 얼마 전에 엄청난 급등 후에 계속해서 밀렸다가 다시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올랐습니다. 중국 공장 매각에 속도 내고 있는데 BOE 측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회사 측에서는 장 마감 이후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공시하긴 했습니다. 일단 장중에 4.8% 올라갔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어제 반등이 있었죠. 삼성, SDI, 엔솔, 에코프로, 머티 등의 종목 강했고요. 게임주도 카카오 게임 그리고 크래프톤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게임주에 대한 브리핑 전달 드릴 거고요. 그 밖에 개별주로는 카페24가 전용 스토어 개설 뉴스에 강하게 반응하며 상한가 기록했고요. 어제 특징주로 짚어봤던 이오플로우나 삼천당제약 10% 이상의 추가 급등씩 냈습니다. 어제 한국석유공사의 이제 사장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언론 브리핑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철강이나 시멘트 쪽의 종목들 일부가 올라가는 모습, 이 정도로 어제장은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어떤 것이 앞단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전력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원전보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부는 있죠. 그리고 천연가스 쪽, SOFC 이런 수소 연료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이나 불안정한 에너지원을 고려해봤을 때 ESS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계속 자기만의 논리로 에너지 쪽은 한 번씩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전에 대한 뉴스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상원 초당적 원자력 발전 촉진 법안 통과 소식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고요. 상원 통과됐다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이 있으면 즉시 효력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측에서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와 같은 민간 원전 기업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일 것이다 라며 법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미국의 핵 리더십을 촉진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 개발 및 배치에 집중한다라는 내용, 기존 원자력 에너지를 보존해서 원자력을 계속 장려할 테니 새로 지어라는 미래 원전 건설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핵 연료 주기와 공급망을 강화한다, 원자력 규제위원회 효율 강화, 자금 승인 등을 빨리 내준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한 번 더 인지시켜주는 내용이었고요. 이틀 전이었죠. CNN에 출연했던 빌 게이츠가 원자력 발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걸 같이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코 정부 빠르면 6월 말에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산업부 측의 코멘트도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인데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한국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일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한 밸류체인은 이 정도로 정리해봤고요. SMR 관련한 종목들로도 시장이 분류하고 있어서 일부 넣어봤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저희 시간에 언급됐었던 종목이죠. 슈어소프트테크도 들어가 있고요. SMR 쪽에서 SK, 그리고 DLENC, 그 외로는 이제 부유식 SMR 쪽에 한전기술, 또 우리기술 등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관심 둘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원전에 대한 투자 시계가 꽤 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런 원자력 관련한 법안이나 아니면 전력망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신재생에 대한 투자에 대해 목소리를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내고 있죠. 물론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행보도 염두에 둘 수 있겠으나 미국이 왜 이렇게 과거 수년간 대비해서 전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미국은 사실 매년 GDP가 성장해 왔었죠. 그런데 그 성장의 근간을 보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제조 공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미국 내에서 공장을 돌릴 일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와 금융, IT 산업 위주의 성장을 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탈세계화되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리쇼어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죠.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이런 단어 등이 지속적인 트렌드로 등장했던 것은 공급망을 내 국가로 혹은 내 국가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을 중국에 내보내 했었던 미국이 미국으로 다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력, 에너지 등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노후화된 전력시설, 그래서 교체주기 변압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기술 발전, AI가 접목되는 생활 발전 모두 다 전기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폭우, 혹한 모두 전력을 더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죠. 20년간 미국은 전력 소비량이 성장률 기준 연 0.4%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연 1.7%로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미국 측에서도 뉴 잉글랜드 전력망 운영자가 밤사이에 폭염의 레벨 1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전기 가격이 10배 정도 뛰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도 하네요. 이런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상기후 혹은 여러 가지 고도화되는 산업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베트남의 가뭄이나 대만의 노후전선으로 인한 과학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한 사건 등이요. 젠슨 황이 컴퓨텍스에서 이런 얘기했죠. 대만의 전력 개발이 큰 과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결국 전력망 구축 혹은 전력원 조달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폭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폭염 관련한 밸류체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압기 송배전도 될 것이고 전력원에 대한 얘기가 원유, 가스 등도 원전 등도 들어갈 여지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 운반에 대한 얘기에서 LNG, 조선 뭐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이 될 거고요. 폭염에 대한 얘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것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폭염. 예전에 이런 보고를 봤습니다. 날이 뜨거워지고 기온이 1.5도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짜증이 많아지고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건 또한 늘어난다. 한마디로 모든 이들의 분노와 짜증을 좀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짜증, 예민, 분노 이런 모든 것들 결국에는 생존을 앞둔 갈등, 패권 다툼, 이 모든 것이 또 방산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의 글로벌 장세는 러우 전쟁이 자극한 여러 가지 내 삶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의 국방을 늘려야 된다라는 각국의 압박감을 자극하고 있고요. 미중 패권 다툼 지속됩니다. 보호무역 강화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 로키드 마틴 이런 등등의 업체들의 실적표를 보면 지상 방산, 항공, 우주 모두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실적의 아쉬운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은 2% 정도이고요. 이것이 더 늘어날 여지가 더 크겠죠. 추가 수주와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하나증권의 오늘 아침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실적을 참고해 봤더니 항공 우주보다는 지상 방산 쪽에서 실적이 좀 더 잘 나오더라. 그래서 섹터 비중 확대 의견이고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장에서도 선전하면서 최근 수출 키워드에 맞물려서 한동안의 조정을 딛고 8%의 상승 다시 한번 이뤄냈네요. 자, 지역도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는 방산의 수출입니다. 방산 수출액이 2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 품목과 수출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산 섹터를 볼 때는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죠. 내수방산, 항공기 기체 부품, 우주항공, 방산 수출. 하지만 이 밑에 2가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내수방산은 원래 약간 디폴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방산 수출이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고요. 갖고 있는 업체별로의 주력 아이템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의 뉴스 그리고 남아있는 기대 뉴스로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소식이 있었죠.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이슈가 전해졌었고요. LI진 X1,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각각 시계열에 맞춰서 소식들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 어제 저출산 관련한 대책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난임 뉴스가 좀 눈에 띄어서 좀 자세하게 넣어봤습니다. 난임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피력이 됐는데요. 종목으로 본다면 테라제니텍스 난임 치료나 진단 서비스 관련한 종목이고요. 랩지노믹스, 차바이오텍 난임센터 이슈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수젠텍은 임신, 베란테스키 등이고요. 비스토스라는 종목도 있죠. 분만 감시 장치, 태아 심음 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한 종목 더 추가를 해본다면 애니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애니젠 같은 경우는 LG 화학 쪽에 난임 관련한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걸로 한번 특징주로 종종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주가야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있었던 분야인데 이런 정책적 이슈가 단기적인 관심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린벨트 해제에서 신혼 출산 가구에 1.4만 호 배정한다라는 이슈 있었는데요. 그린벨트 관련한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로는 보통 이 정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였고요. 뉴욕장은 휴장이니까요. 요 내용으로 간단하게 대신하겠습니다. 1966년도부터 해서 글로벌 시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정리된 자료가 있었고요. 바른투자자문의 2021년도 기준의 자료입니다. 1966년도 보신다면 인터넷 보급이 되던 시기였고요. 이때 당시에는 제조업 쪽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IT 버블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중국의 부흥기였던 2006년도는 중국의 경제 고성장 속에서 석유, 에너지 쪽이 관심을 받습니다. 엑슨모빌이 시총 1위로 치고 나오고 가스프롬, 러시아 쪽에서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부터 해서 애플이 계속해서 시총 상위 자리를 유지합니다.
IT 성장기, 코로나19, 아이폰, 스마트폰 이 시기를 애플이 자극했다라는 거고 장악했다라는 게 되겠고요. 최근을 떠올려 본다면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꿰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패러다임의 변화, 스마트폰,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에서 지금은 AI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는 게 되겠고요. 엔비디아, MS, 애플의 시총 1위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월가의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과연 AI 승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잡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의 시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는 것이 고민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승기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대중화에 앞장서는 기업은 어디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의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계속 던져보면서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고리와 이제 일정까지 체크를 하면 얼추 브리핑이 마무리될 텐데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요. 금요일 내일은 당뇨병 학회 일정이 있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2024년도 주요 일정으로는 이제 3분기 곧 시작인데요. 나토 회의 있습니다. 방산 쪽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고요. 파리 올림픽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FMC 회의 9월경 뉴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분기로 넘어갔을 때는 애플, 아이폰 신작, 그리고 미국의 대선도 11월에 기다리고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유통에 대한 일정들은 매년 돌아오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섹터 뉴스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게임주 종종 짚어주셨는데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시세가 살아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나무를 잘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게임주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건데요. 12개월 업종 수익률 보셔도 이 회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한눈에 좀 드러나죠. 흥행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게임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퀄리티에 대해서 유저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과도한 과금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작의 흥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라인업의 매출도 감소하고 이렇다 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신작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 중심으로 비용도 전반적으로 부담이고요. 매출 축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업황 속에서 게임주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마냥 손 놓는 게 아니라 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건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게임사마다 다르다라는 건데요. 먼저 신작의 흥행이 실패했고 기존의 라인업이 부진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쪽이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줄어든 NC소프트 올해 들어서 20% 넘게 주가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대표적인 캐시카우죠. 배틀그라운드, 이 견조한 펍지로 인해서 매출도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 올해 들어서 주가는 50% 넘게 올라갔고요. 어제 장에서도 29만 7천 원으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실적의 안정성이 높은 크래프톤이 최근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PC와 모바일 모두 다 펍지 이용자가 견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해서 결제를 하는 유저들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실적으로 이어지고 주가도 안정적인 데다가 앞으로 실적 성장 계속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죠. 크래프톤이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던 건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e스포츠 월드컵 종목으로 채택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은 유저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더 많은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넷마블이나 위메이드, 컴투스, NHN 등등의 종목들 좀 부진했었는데 W게임즈나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게임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잘 키운 게임 하나면 정말 만사 오케이인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었는데요. 쿠키런이라고 하면 정말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IP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내고 있더라고요. 3월에도 퍼즐 어드벤처 쿠키런 마녀의 성 나왔었고 하반기에도 작년 12월에도 이렇게 쿠키런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캐주얼 협동 액션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데 1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쿠키런 모험의 탑이 26일에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자가 벌써 200만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도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 1월에 진행됐었던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에서도 유저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이 데브 시스터즈가 2년 연속으로 적자를 좀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흑자 전환에 대해서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습니다. 다 쿠키런 때문인 거죠. 에펜가이드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거의 500억 원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고점 기준으로 26%나 올라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국에서 이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다. 이 IP 파워와 개발의 역량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회복기에 점차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2022년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콘텐츠가 많이 감소를 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2024년에 콘텐츠 공급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P와 Q가 늘어나면서 또 생성 AI가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이러한 부분들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2023년의 역성장을 끝으로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활기를 불어줄 수 있는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인 시프트업입니다. 굉장한 또 규모로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좀 유명한 게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글로벌 매출 비중 대부분이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85% 이상, 모바일 쪽에서 이제는 PC와 콘솔 게임 같은 플랫폼의 다변화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 관련해서 개요들 좀 체크해보면 수요 예측일은 6월 3일부터 6월 27일이고요. 공모 청약일 7월 2일과 7월 3일입니다. 공모가 밴드가 일단 상단이 6만 원 정도인데 이 6만 원으로 상장을 한다면 예상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이니만큼 게임 시장에 7월 들어서 상장하는 시프트업이 활기를 불어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중국과 북미, 인도까지 좀 체크해볼 시장이 많습니다. 이건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중국 시장은 다시 열렸습니다. 2022년에 게임 판호 발급 재개 이후에 국산 게임들 성과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되겠죠.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6월 5일에는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15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에 펄어비스 검은 사막,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시프트업의 니케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콘솔 시장의 공략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정책을 밝혔어요. 이게 콘솔 게임 산업의 생태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고요. 인도가 정말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얘기할 때도 음식료 얘기할 때도 인도 쪽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명이 넘는 게임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다운로드 수가 20% 이상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하죠. 스마트폰 보급도 늘어나고 중산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4G를 이제 가입하는 비중도 늘어나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도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비중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잘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좀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핵심 게임이라든지 혹은 IP의 라이프 사이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인지, 해외 신규 시장의 진출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인지, 혹은 풍부한 순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밸류 부담이 너무 높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약간 두 가지 정도를 맞추면 좀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보는데 이 상기 기준을 맞춘 기업으로는 크래프톤부터 W게임즈, 웹젠과 NC소프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반기에 게임 투자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인데요. 나무를 보는 건 숲을 보는 것보다는 나무를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 중에서도 좋은 나무를 잘 골라봐야 될 텐데 마침 저희 오늘 출연하시는 임성훈 부장님께서 5월 초에 크래프톤 말씀해 주신 적 있거든요. AS와 함께 오늘 또 새로운 유망주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행커의 또 보기는 정말 자주 말씀드렸던 엔젤주입니다. 딱 지난 시간에 6월 14일에 단독 뉴스 전해드렸어요. 윤 정부에서 서해 저출산 대책 19일에 발표 유력하다. 바로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종목들 슈팅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세 크게 나왔었고요. 이후에도 이번 주에 장중에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에서는 뭐 재료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시간외에서 꿈비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삼성출판사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흐름도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투자 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종목 선택이 다 달라질 텐데요. 오늘 좀 세분화된 종목 이야기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섹터 전략 임성훈 부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정고점을 터치한 돌파한 어제 2,800선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일부의 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하락 종목 개수는 굉장히 많았던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모처럼 목요일인데 임성훈 부장님이 뉴욕장 얘기 안 하셔도 되네요. 항상 FOMC 때 이렇게 걸리셨었는데 자, 한국장에 대해 집중적인 전략 짜보겠습니다. 시장 전략 주시죠. 일단 최근에 한국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삼성전자 같아요. 이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물론 안 사는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계속 사고 있었고 여전히 매수하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 며칠 보면은 삼성전자에 유난히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이크론도 강하거든요. 최근 마이크론도 아이비들이 많이 목표가 올리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최근에 주가가 좋은데 그러니까 글로벌 메모리 3사를 전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아직 엔비디아의 HBM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네. 결국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 부분을 이제 예상한 시점에서 이제 선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가 아닌 비엔비디아의 HBM 시장.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AMD 같은 쪽이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저는 셋 다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세 번째 요인을 좀 오늘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이 이제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했죠. 네. 그때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제 차차 그 내용들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나온 얘기는 애플이 이제 그 자사의 AI 초기 트레이닝 과정에서 엔비디아 GPU를 쓴 게 아니라 구글의 TPU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구글 TPU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H100 이런 제품보다는 이제 최대 성능에서는 좀 못 미치지만 네. 전성비나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이 있는데 그 2023년도 전체 출하량 해보면은요, 엔비디아의 그 GPU 출하량이 376만 장 네. 정도였고요. 구글의 TPU가 200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비 거의 50%가 넘는 한 53% 정도 되는 출하량 비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출하한 거예요. 구글도. 작은 시장이 아니네요. 그쵸?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에만 거의 집중을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비엔비디아의 시장도 이렇게 꽤나
큰 상황이다. 그리고 이 시장도 애플이 이용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방증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시장 구글 TPU도 HBM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 HBM 누가 공급하냐?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공급을 좀 한다고는 나오고는 있지만 하이닉스의 이제 HBM 캐파는 아마 거의 다 엔비디아 향으로 스펙이 맞춰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HBM 시장은 삼성전자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해서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설사 엔비디아의 HBM을 결국에 못 들어간다. 네. 최종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해도 비엔비디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나름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만 강한데 그 소부장들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 매수 수급이 얽혀 있어서 네. 그런데요.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강한 상승세 전 유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캐치업을 하는 국면이 또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 만약에 안 되더라도 비엔비디아 진영의 시장도 그리 작지는 않다라는 기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는 것이고 관련 밸류 체인으로 그러면 어디로 압축해야 될까요? 네,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결국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네, 샘CNS 네. 이런 종목들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스토리 잡아주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의미들 그리고 눈여겨볼 종목군들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네요. 잠시 후 저희 탑픽 종목도 공개할 거니까 함께해 주시죠. 이제 섹터 뉴스 중에 게임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업황 자체는 좋지 못한 가운데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살아있고요. 그 가운데 크래프톤에 대한 얘기, 뭐 뉴진스와 콜라보 협업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꽤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게임주들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크래프톤은 5월 9일에 관심주이기도 했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끌고 가야 될까요? 예, 지금 크래프톤이 게임주 내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실적도 워낙 좋지만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뉴진스 이런 모멘텀 그리고 EWC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에 또 한국 게임 중 유일하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고 결국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보적인 어떤 흥행을 유지하는 IP 게임을 갖고 있는 업체가 결국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걸 크래프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많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또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비싸지는 않아요. 10배 중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게임 회사들 뭐 20배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밸류에이션도 여력이 있고 또 2분기에도 지금 프리뷰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래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크래프톤 만약에 보유자시라면은 뭐 2분기 실적까지도 기다리시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제가 한 손에 크래프톤, 한 손에 NC소프트 들고 맞아요.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생각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지금 주가는 PBR 1배, 딱 1배거든요. 그러니까 PBR 1배라는 건 굉장히 강한 저는 지지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잃을 게 없다. 그러면 업사이드 모멘텀만 이제 좀 뭔가 나올까 보면 되는데 이제 어제 발표했죠. 아마존이 이제 NC소프트가 만든 TL의 북미 그러니까 한국 외 지역,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서양 쪽에서의 런칭을 9월 17일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9월 17일, 그래서 네. 그 TL은 사실 서구권 유저를 타겟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서구권 유저들이 일부 게임을 해본 유저들이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뭐 잃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는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AI가 사실은 게임 업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발 비용의 축소라든지 네, 비용 감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개발 비용의 축소를 넘어서서 경쟁 심화로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드벤처 링크드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단 3명이 만든 AI 게임 회사거든요. 네.
단 3명이 한 달 만에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은 단 1명이 전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로 동영상도 만들죠. 소라. 근데 이게 점점 지금은 1분짜리지만 나중에는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걸로 발전이 될 텐데 게임도 어떤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AI를 이용해서 뚝딱 게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네.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게임사들은 사실은 AI를 도입하면서 비용 절감도 하지만 새로 신규의 수많은 AI를 이용한 게임 회사들의 경쟁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네요. 그 리스크에도 직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나 뭐 이런 독보적인 어떤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리스크를 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시사점을 조금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게임 산업에서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인 거고요. 일단 뷰는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나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각각의 다른 이유를 들고 한 손에 또 다른 한 손에 쥐고 갈 만하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말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뉴스도 추가됐기도 해서 또 어제 시세도 있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그 전 거래일이죠. 뉴욕은 오늘은 휴장이었었으니까 전 거래일에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했고 우라늄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원전주들 시세 좀 같이 받아갔는데 원전주에 대한 시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드라이버를 걸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노후 전력 인프라의 교체 이슈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신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석 연료만 제외하고 모든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런 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주목을 받는 거고 풍력 주목받는 거고 수소, 원전까지. 근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는 모두 다 좋은 내용인데 사실 원전은 굉장히 투자 시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발전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 사실 주식시장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태양광이 모든 발전원 중에서는 설치부터 이제 발전하기까지 가장 짧은 게 태양광이거든요. 네. 짧게는 6개월 안으로도 발전이 가능한 게 태양광이라서 그 미국이 태양광 쪽으로도 정책을 강하게 걸고 있고요. 중국을 어떤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태양광이 좋다. 하지만 전체적인 발전원, 뭐 원전까지 포함해서 다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의 시계는 길기 때문에 굳이 지금 종목으로 투자는 안 하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 관점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잔금해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22,000원이 목표가였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략 매도까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인데 주가가 괜찮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고 원전 뉴스가 6월 말 7월 초경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기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 포함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되면은 사실 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시계가 길기 때문에 네. 뉴스가 나온 기대감으로. 다음에 벌써 그게 설치부터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몇 년에 걸쳐서 몇 년 후부터 나오는 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좀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부장님의 뷰 전달 받았고요. 그러면 태양광이 그래도 앞단에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솔루션 얘기 종종 해주셨잖아요. 네. 하나솔루션 AS로 이어갈게요. 네, 하나솔루션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좀 주가 변동은 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 미국의 재고가 어떻게 빨리 해소될 것인가가 좀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자체의 어떤 재무구조 문제.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재고 문제는 지금 동남아에 진출했던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아예 철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동남아 수입이 완전히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 소진 속도가 시장이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재무적인 문제도 그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조달이 되고 있어요. 네. IRA 이런 것들을 할인해서 크레딧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 요인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 저희 살펴봤고요. 이제 부장님의 픽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연결고리 시간에 살짝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D램을 쌓아 만드는 HBM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필수. 그러니까 차세대 D램도 이제 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런 본딩 쪽에 체크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고민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테마가 향후에 가장 메인 반도체 섹터에서 메인 테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그 3D D램 그리고 낸드의 300단대 이상 낸드 여기서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의 관련주들을 이제 찾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의 탑픽은 그래서 솔브레인인데요. 솔브레인. 네네. 솔브레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최대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HBM의 지금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인터포저가 없어지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쌓아지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CMP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CMP 공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CMP에 들어가는 슬러리, 그 화학 재료, 그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이고요. 네. 그리고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제 세계 최대 장비 회사가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장비를 제공을 할 건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제공한 자료가 있어요. 이 3D D램에서 어떤 공정들이 중요해지는가. 네. 거기서도 그 선택적 시각과 그리고 CMP 공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솔브레인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 솔브레인은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쪽에 모두 그 선택적 시각액을 독점적이고 혹은 과점적으로 하이닉스에 이원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CMP 슬러리도 삼성전자의 독점 그리고 하이닉스에는 또 이원화해서 최근 동진세미캠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이 식가액과 CMP 슬러리에서요. 그래서 솔브레인이 지금 주가도 별로 안 올라 있는 상태고요. 물론 길게 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좀 주가는 그렇게 좀 쉬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테마가 중요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받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지는 욕구도 생기는데 솔브레인에 대한 스토리 잘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접근하기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이라고 쳤을 때 가격 라인은 어디 정도 보십니까? 저는 목표가 46만 원 46만 네, 원. 보고 있는데요. 46만 원이면 올해 컨센서스 이익, 12개월 포워드 컨센서스 이익의 20배 타겟입니다. 네. 그 20배, 우리나라 소재 회사 중에 20배를 넘었던 회사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은 상폐됐죠. SK가 합병하면서. 그런데 솔브레인이, 저는 사실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인데, 솔브레인이 그 20배의 타겟을 다시 도달할 수 있는 S급 소재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배 줄 수 있다. 그래서 4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동진세미캠 주주분이라면 고민될 것 같아요. 그분은 팔고 일로 오거나 이러진 않아도 돼요? 아닙니다. 동진을 팔고 솔브레인을 사실 것까지는 없고 갖고 계시다면 그냥 같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왜 관심을 둬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잘 와닿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도곡센터 임성호 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